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스마트폰 발화 사건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경제부 임승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이 결국 단종이 됐죠. 네, 잇따른 발화 사고로 인해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제품이 결국 2달 만에 단종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지난 8월 19일에 출시되어 전 세계적으로 250만 대 이상 판매되면서 인기를 얻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출시 이후 우리나라와 미국 등에서 잇따라 발화 사고가 발생하면서 충격을 주었는데요. 삼성전자는 곧바로 원인 조사에 착수하여 지난 9월 초 배터리 결함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전량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이후에도 미국 연방항공청이 해당 기기를 기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소비자의 불안감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는데요. 리콜이 시작된 이후에 중국과 한국, 미국 등에서 또다시 새로 교환받은 기계가 발화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과 중국에서 사용 중단 및 리콜 권고가 이루어졌고 우리나라의 국가기술표준원도 갤럭시 노트 7의 교환이나 신규 판매는 물론 사용을 중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삼성전자가 최종적으로 단종 결정을 내리면서 여러모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사건과 관련하여 우선 기존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교환 및 환불 조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먼저 갤럭시 노트 7 사태의 일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일이죠. 삼성전자가 그 야심작입니다. 그 갤럭시 노트 7을 미국 뉴욕에서 공개했습니다. 홍채 인식에다가 방수 방진 기능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내와 미국에서는 8월 19일 날 판매를 시작했죠. 그런데 출시 닷새 만에 단말기가 불탔다는 사례가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는 8월 31일 이 통사에 일단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일에는 삼성전자가 배터리 교람을 공식 확인하고 전량 교환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19일 배터리를 바꾼 새 노트 7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 22일 저희 YTN이 그 새 배터리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단독 보도를 했고 그리고 발화 사태가 국내외에서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5일입니다. 10월 5일 미국 항공기 등 국내외에서 발화 사고가 잇따랐고 결국 지난 11일이죠. 생산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단종을 공식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개 2달, 출시 54일 만에 화려한 등장에서 굴욕까지 이런 사태가 이어진 겁니다. 조금 전에 질문 주셨는데 어떻게 환불과 교환이 이루어지느냐. 지금 현재 판매량을 일단 보면요. 미국에서 가장 많은 100만 대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50만 대, 중국 20만 대, 나머지 7개 나라 10만 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3일 목요일부터 그 전국 이동통신사 매장에서 교환 환불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제품으로 아예 교환해 주거나 아니면 개통을 취소하고 환불을 신청할 거냐 이런 두 가지 방식입니다. 처음 구입한 매장에서 가능한데 제품 상자나 이런 이어폰 같은 걸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단말기만 가져가면 교환 환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됩니다. 특히 노트 7을 구입할 때 그 기어피 2 같은 걸 그 사은품으로 받은 게 있는데 이런 건 반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같은 번호를 쓰면서 번호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번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교환 환불 프로그램은 이동통신사마다 약간씩 절차가 다릅니다. 교환은 애플이나 LG 등 다른 제조사 제품으로도 가능하고요. 일단 SK텔레콤과 KT 고객을 보면 먼저 결제 취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지불한 구매액을 모두 돌려받은 뒤에 새 단말기를 다시 사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그 공시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이나 요금 할인을 받은 금액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LG U+ 있지 않습니까? LG U+는 아예 결제 취소를 거치지 않고 기기 변경을 먼저 한 뒤에 계좌로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달 청구 요금에서 이런 액수를 차감을 받게 됩니다. 제조업체인 삼성전자도 일단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교환이나 환불하는 모든 고객에게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을 제공합니다. 또 다음 달 말까지 갤럭시 노트 7을 갤럭시 S7이나 S7 엣지 그리고 노트 5로
교환을 하면 통신 관련 비용 7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 교환 환불 프로그램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른 제품을 확보해야 하고 환불되는 액수도 한 명에 10만 원씩만 계산을 해도 약 500억 원이 되기 때문에 꽤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좀 늘려서 잡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동통신사 매장을 직접 취재를 했었는데요. 초반이라 그런지 분위기는 비교적 한산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목요일 첫날 상황만 보면 5,000대 가량만 교환이나 환불을 해갔습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매장을 방문해도 곧바로 이런 교환이나 환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불편이 이어질 거냐 이런 건데 이런 환불을 줄이기 위해서는 방문 전에 미리미리 전화를 해서 내가 원하는 제품이 있는지 그리고 바로 가면 번호 이동이나 이런 게 가능한 건지를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에 애플이나 어떤 LG 제품으로 바꾼다고 해도 재고품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도 교환 환불 프로그램이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4대 이동통신사가 있는데 이건 한국과 구조가 좀 다른 어떤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에서 노트 7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다른 종류의 삼성 스마트폰으로 바꾼다 하면은 최대한 $100 정도 그리고 환불을 하거나 삼성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바꾸면 $25 정도의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사건에 대한 원인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번 사건에 대한 원인과 대처, 이 관련된 보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발화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원인에 대한 의견도 분분했는데요. 삼성전자 측에서는 배터리 결함이 원인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에 보다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국내 언론보다도 외신을 통해 해외 소비자들의 사례와 해외 당국의 대처가 적극적으로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신제품 공개를 미국 뉴욕에서 했을 정도로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했던 제품이었던 만큼 해외에서도 사건의 추이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삼성전자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막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무엇보다 소비자 안전과 결부된 사안이니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추후의 대응에도 꾸준히 언론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현재까지 휴대폰 폭발의 원인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배터리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결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향후 어떤 논의와 대책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출시 54일 만에 사상 초유의 단종 사태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갤럭시 노트 7 사태의 발화 원인이 무엇이냐? 결국 이 부분이 앞으로 삼성 스마트폰의 어떤 전략이나 앞으로 차기작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보면요, 삼성전자는 지난달 2일 갤럭시 노트 7의 리콜을 전격 발표했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화면에 조금 전에 나왔지만 아무튼 고동진 사장이 발표를 하면서 배터리 결함을 일단 원인으로 제시했습니다. 스마트폰은 거의 다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이 배터리는 상당히 배터리 크기는 작으면서 대용량을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일단 구조를 보면 양극재와 분리막, 음극재가 층층이 쌓여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처음에 삼성전자에서 제시했던 원인은 양극재와 분리막, 음극재 사이에 있는 전력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차단을 하는 분리막에 문제가 생겨서 불이 붙었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결국 설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처음에 삼성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 안팎에서 당시에 충격이 훨씬 더 컸던 것은 주요 계열사인 삼성 SD에서 만든 이 배터리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중국 ATL사를 새로운 공급원으로 정해서 배터리를 바꾼 다음에 새로운 노트 7을 교환 제품으로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새 갤럭시 노트 7에서도 발화 사고가 잇따랐다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과연 이게 배터리만의 문제냐 아니면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냐 하는 논란이 증폭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현재 이제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출시한 갤럭시 S6와 노트 5부터 본체와 배터리를 분리하는 그전에 이제 탈착형을 썼었는데 지금은 일체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일체형 배터리는 부피를 줄이면서도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고 방진이나 방수 설계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대신 이 설계는
스마트폰 내부와 외부가 완전히 차단됩니다. 일단 방수 기능과 방진 기능을 넣다 보니까 완전히 차단돼서 그런 구조인데, 일단 스마트폰이 탈착형 구조에서는 만약에 스마트폰을 충전을 한다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어떤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스마트폰을 배터리를 탈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이 제품은 완벽하게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화가 일어난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떤 홍채 인식 기능이나 좀 전에 언급드렸던 방수 기능, 그 물속에서도 한 30분 정도 그 촬영이나 이런 기능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물속에서도 S펜 같은 걸로 메모 같은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최첨단 기술이 탑재됐는데, 이 고성능 소프트웨어가 밀집돼서 장착이 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소프트웨어끼리 충돌을 일으키면서 어떤 발화가 시작된 거 아니냐, 열기가 시작돼서 발화로 이어진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많은 전류를 한꺼번에 흘려주는 이 고속 충전 기능이 최근에 있는데, 이 충전기가 제대로 지금 지나치게 열을 발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반드시 한 가지만의 문제일 거냐, 아니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이어졌느냐 하는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산업부 산하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 관계자와 삼성전자 그리고 교수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언제 결과가 나올지는 불투명합니다. 여기에서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과연 제대로 원인 규명이 되고 있는 것이냐,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역시 많이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삼성전자 그러면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만 원인 조사를 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원인 규명을 위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이런 원인 규명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냐 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보통 애플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스마트폰을 공개를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씩 신제품을 공개합니다. 출시를 하는 거죠. 상반기에는 S 시리즈, 하반기에는 노트 시리즈를 출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가을에 나왔던 노트 7이 단종이 됐기 때문에 내년 2월에 갤럭시 S8이라는 차기작이 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4개월의 공백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과연 철저하고 명확한 발화 원인을 규명해서 과연 해야만 S7의 차기작도 완벽하게 출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삼성전자는 그만큼 시간이 없고 다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원인 규명이 내부에 일단 1차적인 원인 규명이 더 빠르게 나오지 않을 것이냐, 이런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삼성의 핵심 관계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스마트폰 사업을 이끌고 있는 IM 부문 대표이사인 신종균 사장과 부선 사업부장이죠, 발표를 했었는데, 고동진 사장이 중심이 돼서 사태 수습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삼성의 분위기는 다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최대한 빨리 원인을 규명해서 결함을 완벽하게 개선하고, 그러면 그동안 이제 소비자의 신뢰가 상당히 추락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소비자 불안을 불식시키고 브랜드 이미지를 다시 끌어올려야만 차기작으로 이어지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원인 규명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입체적이어서 이런 원인 규명이 상당히 늦어져서 다음 제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가 되면 결국에는 삼성의 스마트폰 사업 전체 어떤 일정이나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는 27일이죠. 10월 27일이면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 등기이사로 선임이 돼서 결국 경영 전반에 나서게 됩니다. 전면에 나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냐. 결국 그 중심에는 이번 노트7의 발화 사태의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이냐, 그리고 그걸 얼마나 빨리 규명을 해서 차기작에 반영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결국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 진단은 스마트폰 발화 사건 관련 보도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그리고 YTN 경제부 산업팀장을 맡고 있는 임승환 기자와 함께 갤럭시 노트 7 사태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구석구석 코리아와 뉴스앤이슈에 대한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서늘해진 밤 공기와 함께 일주일 사이 성큼 다가온 가을이 반가운데요. 하늘도 높고 걷기도 좋고 가을 나들이가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유난히 길고 더웠던 여름을 나느라 지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2016년에 남은 석 달을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일상의 공간을 떠나 잠시라도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요즘은 계절을 불문하고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러 오는 외국인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류에 대한 호기심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을 찾기 시작했던 외국인들도 이제는 한국의 아름다운 곳곳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YTN DMB에서 방영하고 있는 구석구석 코리아는 이런 흐름을 잘 반영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름다운 전국의 명소를 비롯해 숨겨진 맛집과 볼거리, 즐길거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매력적인 여행지를 알리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답게 외국인 진행자가 직접 여행지 한 곳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구석구석 코리아 6회에서는 수도권의 보물섬 인천 강화도 편이 방송되었는데요. 전기 자전거로 유적지를 둘러보는 강화 이야기 투어, 강화 풍물시장 탐방, 특산물 찾기 미션, 갯벌 장어 잡기 체험 등 직접 보고 맛보며 즐기는 여행의 재미를 고루 담고 있어 당장이라도 떠나보고 싶게 만드는 콘텐츠들로 채워졌습니다. 프로그램 초반부에서는 전기 자전거로 유적지를 둘러보는 강화 이야기 투어의 코스와 가격 등이 그림을 통해 간략하게 소개됐는데요. 강화의 유적지를 탐방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알려준 것은 매우 좋았지만 이야기 투어 코스 그림의 노출이 짧아 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점은 아쉬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옥 성당인 성공회 강화성당, 김구선생 기념 고택 등을 소개할 때는 자막과 성우의 설명, 그리고 관련 인물의 인터뷰를 통해 강화의 역사와 유적지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던 점이 돋보였습니다. 강화의 역사나 유적지를 처음 접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 외국인 여행자들도 이 프로그램에 타깃이 된다는 점에서 시각과 청각을 모두 활용한 간결하고 쉬운 설명, 풍부한 자료 화면은 이 프로그램의 장점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김구선생 기념 고택 내 전통문화체험도 유적지 탐방에서 체험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콘텐츠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구성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화도 천연직물인 강화 소창을 소개하면서 이를 이용한 에코백 만들기 체험까지 보여준 점은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나 한국 문화 체험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여행자들의 눈길을 끌만했습니다. 한편 강화 풍물시장을 소개하면서 특산물 찾기 미션을 연결한 것은 콘텐츠의 다양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강화의 특산물인 순무, 밴댕이, 사자발 약숙을 퀴즈를 통해 찾는 미션은 시장의 풍경을 담으면서도 강화 특산물에 대한 지식을 얻고 맛보기의 즐거움까지 충족시켜줘 시청자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여행하는 느낌마저 나게 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미션을 소개하면서 미션 내용 노출이 짧아 내용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이야기 투어 코스 소개와 같이 정보 전달에 있어 약간의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차별화된 장점이라면 외국인 진행자의 매력을 잘 살렸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의 명소들이 처음인 외국인의 시선으로 여행을 따라가면서도 진행자 자체가 한국어에 능숙하고
밝고 생기 있는 느낌을 주어 여행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잘 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사이에 행인이나 관련 종사자들의 짧은 인터뷰도 자막과 함께 들어가 있어 내용이 지루하지 않고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주제가 수도권의 보물섬이었는데요. 외국인 진행자는 강화를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소개하며 시작됩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은 강화 이야기 투어에만 국한된 주제라고 생각되며 그마저도 프로그램에서 큰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았는데요. 차라리 수도권의 보물섬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집중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가을은 여행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팍팍하고 힘든 일상이지만 구석구석 코리아를 보며 마음속에 작은 여행지를 꿈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꼭 가보고 싶은 어딘가를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조그마한 여유를 선사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전용 주차장,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장애인 경사로 등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실제로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이 시설들을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현실에 맞지 않는 법 기준 탓에 정작 장애인이 이용하기 힘든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YTN의 단독 보도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좋은 주제였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의 활동 반경이 1.8m인데 반해 휠체어 활동 반경을 1.4m 이상으로 규정한 10년 전 시행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인데요. 넉넉히 2m는 되어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애인 화장실의 면적은 비장애인의 눈에는 넓을지 몰라도 장애인에게는 현재 한없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뉴스는 먼저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어서 그래픽과 움직이는 그림을 통해 전동 휠체어 활동 반경을 제시하여 장애인 화장실 면적 기준의 비현실성을 효율적으로 지적해 줌으로써 시청자들이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게 하면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장애인용 승강기나 경사로에 비해 장애인 화장실에는 인센티브가 없다는 정보는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제시하여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의 허점을 지적한 이번 보도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조화로운 사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했습니다. 뉴스의 기본 요소는 때에 맞는 시의성이나 저명한 사람을 다루는 저명성이지만 뉴스 프로그램은 사회의 주요 의사소통 매체이자 커다란 사회적 영향력을 내재하고 있기도 한데요.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잊고 있지만 중요한 것을 찾아내 사회에 꺼내 보이는 것 또한 뉴스 프로그램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력과 살인, 테러나 갈등이 뉴스의 중심에 서고 있는 요즘이지만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뉴스 하나쯤은 매일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철한 동국대학교 교수로부터 아동학대 사건 보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아동학대와 살인사건 보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사건, 일명 원영이 사건 이후 교육부에서 장기 결석 초등학교 전수조사 정책이 시행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아동살인 사건이 다수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포천 입양딸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도
인천의 신생아 아동학대 치사 사건이나 16kg 소녀 탈출 사건, 울산 2세 입양아 살인 사건 등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학대와 살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건인 포천 입양 딸 살인 사건의 예를 들자면 우선 지나치게 자세한 살인 사건에 대한 묘사의 문제입니다. YTN의 현장 검증 장면 보도에서는 아이의 사망 후 시체를 태우기 위해 사용된 가스토치나 야산에 묻을 때 유골을 부순 나무 방망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범죄 방법에 대해 이렇게 세밀한 보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YTN의 후속 보도에서 이들 부모가 연휴 기간에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테이프로 묶어서 사망케 한 것을 두고 개나 물고기와 비교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동물의 처지와 비교하는 것은 인간을 경시하거나 사건을 희화하는 듯한 뉘앙스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원인에 대한 분석입니다. 입양 아동이 살해되었다는 사실에서 입양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보도가 다수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 입양의 경우에는 부모의 양육 능력을 고려하고 있고 관리도 잘 되고 있어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 입양에 비해서 입양 자격 검증이 부실한 개인 간 입양의 경우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언론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일 것입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출산 장려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서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언론이 방향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기를 기대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